유목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착 농민들하고는 달리 이동하면서 살고 또 이동거리가 매우 넓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세운 나라가 힘이 강할 때는 여러 문명권들을 그 아래에 포섭을 하게 되죠. 유목민들의 역사는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했느냐. 이 유목민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사람들은 우선 문자를 많이 이용을 안 했죠. 유목민들은 어릴 때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우지,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글을 안 배운다 이겁니다. 유목민들은 무엇보다도 기마민족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을 능숙하게 타고 또 말을 타고 활을 쏴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. 그리고 유목민 사회는 남자는 모조리 다 이제 전사로 복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강력한 이 부대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,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도 상식문화연구소의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사를 바꾼 유목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지난 시간에는 유목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 유목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? 예,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. 우선 먼저 추천해 줄 만한 유목민이 누가 있을까요? 예, 선생님 저기 스키타이는 많이 들어보셨죠? 네네네.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네. BC 7세기에 거대한 유목 제국을 세웠던 이 족속이 스키타이인데 이 스키타이 이전에 킴메르인들이 있었다라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킴메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타이 이전에 이 오늘날의 남러시아 일대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또 주변 지역을 또 약탈을 하니까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통로가 카프카스 산맥 쪽이겠죠. 그쪽 산맥을 넘어가지고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날의 중동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또 상당히 휘젓고 다닙니다.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도 침공을 하고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라고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하고도 전쟁을 했다는 그런 기억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. 예, 우리가 스키타이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들어본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은 것 같은데 킴메르인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도 보면은 이게 구약 성서에도 이제 등장하는 유목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? 구약 성경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바빌론에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갔잖아요.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예언을 했다.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남겨놓은 책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이 킴메르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멜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이 북방 기마 민족으로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금과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자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빼앗는 즉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무서운 자들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말 안 듣는 나의 말을 안 듣고 이 배반하는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할 때 이 북방 무서운 이 킴메르인들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아, 예. 고멜로 이제 기록된 이제 킴메르인 아마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이제 기회를 갖기로 하고
아까 이제 아무래도 그 캔메린을 말씀하시면서 들어줬던 이제 스키타인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예, 스키타인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 헤로도스의 그 역사라고 진짜 예. 두껍습니다. 거기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한 권에 이 스키타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. 자세한 기록.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흑해 그리고 크림반도 일대에 여러 그 식민지죠. 일종의 이제 자기들 도시를 건설을 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흑해 북한에 살고 있던 이 스키타인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었던 거죠. 주로 이제 교역이죠. 그 교역 관계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았죠.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스키타인들에 대해서 들은 바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에 남긴 것이 이 역사의 아버지,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헤로도토스입니다. 예. 예. 그래서 이 그 책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킴메르인들처럼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시아를 지배를 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다 지배를 하게 됐는데 무려 28년 동안이나 지배했다.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. 예, 그런데 이 스키타이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그 영토를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지배 영역이라는 것이 시베리아 일대까지 미쳤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스키타이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그런 것이 이제 이 동쪽으로도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 한반도에까지 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도 그렇게 상세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스키타이인들의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, 그죠? 명성이 아주 높았고 싸움을 잘한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인들까지도 이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. 이 사람들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스키타이로 쳐들어갔다가 아주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싸움다운 싸움도 못 해보고 그야말로 이제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쳐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이 스키타인들이었는데 이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청동기가 바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. 이제 세계사를 바꾼 이제 그 유목민들의 역사를 볼 때 아무래도 우리는 훈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켰다라는 훈족. 이 훈족을 빼놓을 수는 아무래도 없겠죠, 그죠? 예. 그렇죠.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으로 이제 나뉘게 된 계기도 게르만족의 그 이동과 침략에 있고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그 이동을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냐? 바로 그 아시아에서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훈족이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훈족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태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훈족이 서로마 제국의 동맹으로서 로마 제국을 어느 면에서는 지켜주는 역할을 또 해요. 예, 그래서 그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게르만족을 통제할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우리가 훈족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아틸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뭐 사실 역사에는 뭐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아틸라 왕이 죽지 않았다면은 세계사는 지금하고는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. 글쎄요, 그 아틸라 왕이 죽은 게 무슨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고 결혼식 당일날
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. 질식해서 죽었다 이런 이제 예.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사죠. 예.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없고 좀 더 이제 그 오랫동안 통치를 했더라면 훈 제국이 더 오래 갔을 테고 그러면 아마 로마 제국의 운명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죠. 예. 아틸라 왕이 이제 그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훈족이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하나 뭐 분열된다거나 하나 그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보이는데 그 이 역사에서 이 훈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예, 그 유목민족들의 약점이랄까요? 예. 그것 중에 하나가 그 권력 계승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유럽 왕조들 보면 장자 상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.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왕이 죽으면 부족장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그 지배자를 선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제대로 결정이 못 되면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느닷없이 아틸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훈족의 왕족들 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.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훈족의 지배하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들, 대표적인 게 이제 고트족이죠. 이런 고트족이 그 독립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또 다른 족속들도 모방해서 훈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해서 급속히 훈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. 예. 그 아마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책에도 보면 그게 불가르족 예, 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헝가리도 뭐 훈족의 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뭐 훈족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예. 있고 또 뭐 사실 헝가리도 가보면은 뭐 거리도 뭐 아틸라 거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은 연결이 됩니까 전부? 우선 그 불가르인들이 있잖아요. 예. 이 불가리아라는 게 이제 그 7세기 전반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훈족의 후예들이 이 새로 들어온 투르크 계통의 족속들하고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그 불가리아 제국입니다. 그래서 쿠브라트라는 인물이 이 아바르 지배하에 있다가 그 아바르 지배하에 있던 훈족의 여러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들어온 그 투르크족하고 손을 잡고 아바르족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세운 나라가 첫 번째 불가르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불가르인들이라는 게 불가르족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불가르라는 말이 고대 투르크어로는 이게 연합이라는 뜻, 뒤섞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족속 이름이라기보다는 유목민들의 여러 혼성 집단.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된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훈족의 잔존 세력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이제 그 사서에는 쿠트리구르 부족 그리고 우티구르 부족 이렇게 이제 두 부족이 그 유력한 부족이었다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이제 또 새로이 도래한 그 투르크 계통의 그 족속들하고 손을 잡고 세운 연합 세력이 불가르 왕국 내지 불가르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상당 숫자가 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마자르족 이야기를 했잖아요. 마자르족이 이제 그 9세기 말에 헝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. 정복을 한 거죠. 그거는 명백히 정복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옛날에 훈족의 본영이 있던 지역을 되찾았다. 그리고 또 자기들은 그 제국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내세우게 되는데 종족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우구르 계통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맨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랄 산맥 일대에서 살고 있다가 투르크족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유목민화된 사람들로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. 그래서 그랬는지 자관 그
자기들은 아틸라의 후예였다라는 걸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. 예.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그 헝가리인들 같은 경우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심지어는 뭐 헝가리라는 나라가 훈족의 나라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이제 그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. 아, 예. 예. 과거 훈족처럼 이제 그 서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 보고 있는 족이 또 그 아바르족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.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? 그 아바르족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의 하나의 그 애니그마, 수수께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바르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? 동양에서는 뭐 아바르라고 불리워진 족속이 없었는데 이 느닷없이 이제 6세기 중반에 그 비잔틴 제국 수도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사절들이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들한테 심지어는 뭐 땅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온 그야말로 이제 생판 그 불면에 불식의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 모습이 뭐 머리도 이렇게 따서 뒤로 넘기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동양의 어느 그 민으로부터 나왔는지 지금도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유연이라고 그 4세기 경에 이제 등장해서 한 150년 이상 그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유연족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연족은 이제 몽골 계통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돌골이 이제 그 뒤를 잇거든요. 그런데 바로 이 유연족이 돌골한테 깨지면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유럽으로까지 들어가서 아바르족이 되었다. 요 주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. 말씀 중에도 이제 나왔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훈족 그 뒤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니면 뭐 뒤라기보다는 이제 연결돼서 투르크족을 이야기하지 그렇죠.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? 투르크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?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족 들어보셨죠? 요거는 이제 10세기, 11세기에 이제 그 유럽인들하고 그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한 게 오스만 투르크잖아요. 근데 그 이전에 바로 그 아바르 시대에 그 비잔틴 제국이 투르크족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해요. 사절을 파견을 하고 또 사절들이 실제로 그 먼 거리를 오고 갑니다. 중앙아시아까지 몽골 가까운 그 알타이 산맥 있는 데까지 와요. 그래서 이제 이 투르크족하고의 그 교류라는 게 생각보다는 이제 빨랐다. 그런데 이 투르크족이 그 유연을 내쫓고 그 몽골 초원과 오늘날의 신장 지역이죠.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돌골 제국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돌골 제국이 너무나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동돌골 제국, 서돌골 제국. 근데 서돌골 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이란 근처까지 이 세력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란에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?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또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투르크인들이 사절을 보내온 이유가 우리하고 이제 손을 잡고 당신들도 이제 페르시아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고 협공을 하자.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절을 보내온 겁니다. 아무래도 이 투르크인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독교도와 이슬람 교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싸운 그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11세기부터 거의 뭐 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200년 정도 계속이 되었던 원정이 이 십자군 원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
그 유럽인들의 대프로젝트죠.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인 셈인데 동방의 성지를 우리가 탈환을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200년 동안 그 원정이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기가 뭐냐? 바로 투르크인들이다 이겁니다. 근데 투르크인들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6세기경의 투르크인이 아니고 이때는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라크로 들어와서 또 이라크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. 이라크에는 이슬람의 최고 순회 그 우두머리가 있죠. 칼리프라고. 그 칼리프까지도 이제 그 칼리프 명색은 칼리프가 이제 우두머리인데 자기들이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권한을 다 차지하고 이슬람권의 어떤 그 전사로 이슬람권을 확대시키는 전사로 이제 자처하면서 어디로 밀고 들어오게 되냐면 비잔틴 제국으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유명한 그 만치케르트 전투라고 해가지고 1071년에 오늘날 이제 터키 땅에서 이제 벌어진 전투입니다. 터키 동쪽 그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만 그 비잔틴 제국이 황제가 전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거든요. 그 이후로 이 투르크인들이 마구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, 팔레스타인 지역 이까지 이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아랍인들이 그 아랍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 있던 그 파티마 왕조가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자기들이 이제 빼앗아 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성지를 정복을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막는다고 하니까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계기가 정확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당시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인들의 침략을 그 받았던 그 비잔틴 황제, 이 비잔틴 황제가 도움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마치 성지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, 성지 순례를 못하게 되었다.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투르크인들을 쫓아내자 해서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이 이제 교황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교황은 자기 자체로 뭐 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군주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 크루세이드, 십자군 원정입니다. 뭐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울 때도 이제 세계사의 한 획을 그리는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투르크인들이 영향을 이제 직접적인 아마 이제 계기를 좀 마련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.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세계사를 바꾼 유목민들의 어떤 영향력이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그 유목민들을 이제 그 살펴보았는데요.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 그 저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유라시아 지역의 이 세계사를 바꾼 마지막 유목민, 이 몽골 제국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몽골족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죠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했던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제국이라는 게 그야말로 동서양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. 그 서쪽으로는 말이죠. 러시아 지배했죠. 그 큰 덩덩이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, 그죠? 페르시아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이란을 지배하고 그 다음엔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국 원나라죠, 그죠? 여기 지배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고려도 그 몽골 제국에 편입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 그 초원지대는 다 몽땅 몽골 제국에 편입이 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 다 몽골 제국 내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
그 여러 그 나라들의 그 영역에 속해 있던 이 초원지대 실크로드가 모조리 한 제국의 판도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때요? 상인들이 안전하다 이겁니다. 실제로 굉장히 안전했다라고 그래요. 당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안전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제국 지배하에서 그 실크로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역 이런 장거리 교역을 하는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시대 사람이죠. 몽골인들은 지금 뭐 이제 굉장히 그 세력이 위축이 돼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뭐 그 오늘날의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 그 정도가 이제 그 개성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하여간 그 자부심은 대단합니다. 예. 네. 뭐 어마어마하다. 예, 네,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. 이제 그 대제국. 뭐 거기서 이제 몽골 제국이 그 세계사에 끼친 어떤 그 영향력을 그 한마디로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그 뒤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렇게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녔던 그 대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목민들은 그 기록마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졌지 않습니까? 언제부터 이렇게 그 유목민들이 이 쇠퇴하게 된 걸까요?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. 그 16세기 이야기를 했습니다. 16세기가 이제 유럽사에서는 이제 근대를 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하고 대항해 시대이기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유럽에서는 근대사회가 이제 출범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데 바로 요 시기에 유목민들의 쇠퇴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총과 대포의 역할이 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들이 이제 옛날처럼 실크로드를 통하지 않고도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. 예. 내륙을 통한 실크로드 같은 경우 그 경제적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. 이제 그런 것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러시아와 그 청나라라는 이제 강력한 이 제국이 강력한 국가 세력이 이 유목민들의 영역을 지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16세기에 보면 그 몽골 제국의 후계 국가들이 있거든요. 그 아스타라칸 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카잔 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16세기에 바로 러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. 망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러시아 그 짜르의 신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그 시비르 항국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몽골 제국의 후계국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나라는 이제 시베리아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나라도 그 시기에 망해요. 16세기에. 코사크 부대를 보내가지고 정복을 한다 이겁니다. 정복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로 진출을 하는 데 대한 그 장애물이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급속히 이제 17세기에 보면 이 캄차카 반도까지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제 러시아가 동지를 내서 이 시베리아 일대를 다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면 이제 청나라도 17세기에 가서는 그 신장을 지배를 하고 이 두 세력이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국경선 확정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와 그 청나라 사이에 이제 그 국경이 확정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러시아와 청나라 두 제국의 등장이 이 유목민들을 제압을 하는 바람에 유목민들의 그 시대는 그 앞에서 말한 이제 다른 원인들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네, 지금까지 김면일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사를 바꾼 주요 유목민들을 만나보았는데요. 세계사의 주요 그 현장, 주요 길목마다
우리는 그 유목민들의 손길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들에 대해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예, 오늘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당시에 아마 다른 어느 족속보다도 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순식간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또 이제 달아나오고 하니까 그 싸우기가 쉽지가 않았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북방에서 내려온 그 무서운 족속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족속으로서 고멜이 킴메르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 킴메르인들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. 그것이 이제 아마 에스겔의 그 예언, 환상에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족들, 그 사람들이 인도 유럽 어족이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인도 유럽 어족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쿠르간 가설에서는 인도 유럽 어족의 고향이 오늘날의 남부 러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